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놓고 국회에선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시간을 늦춰가며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언론법 본회의 상정은 다음 달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민주당의 거부로 윤희숙 의원이 사퇴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질 전망입니다. 윤 의원은 자신의 월급을 반납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영 교육감을 기소하는 게 맞다고 결론냈습니다. 조 교육감은 변호인이 없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주 들어올 예정이었던 모더나 600만 회분이 문서로 확약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접종 차질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전자 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도주범을 경찰이 코앞에서 놓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5번이나 시신이 숨겨진 집을 찾아가고도 허탕을 쳤습니다. 카불 공항에 최소 5발의 로켓포가 발사됐지만 미국이 차단했습니다.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시한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금리가 1년 동안 최고 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여당이 당초 오늘 국회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만 아직은 상정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의 언론단체들이 독재시대에나 만들어질 법이라며 강력히 성토하고 있고 여권 내부에서도 너무 서두르지 말자는 신중론이 나오자 일단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국회를 먼저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현주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예정됐던 본회의가 벌써 4시간이나 미뤄지고 있는데 오늘 열리기는 열리는 겁니까? 네, 아직 불확실합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조금 뒤에 제 뒤로 보이는 국회의장실에서 협상을 이어갑니다. 조금 전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들어갔는데요. 두 원내대표는 오늘 총 3차례나 만났지만 본회의 상정 안건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양당 의원들은 모두 언제든 본회의가 열리면 참석할 수 있도록 국회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윤호중과 김기현 두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에서 양측은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언론과 학계, 법조계 등에서 주장하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 가운데 언론사의 고의 또 중과실 추정 요건을 나열한 부분은 윤 원내대표가 삭제하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언론중재법 기습 상정에 대비해 언론인 출신인 김은혜 의원이 무제한 토론 첫 번째 순서를 준비 중입니다. 이 언론법 외에도 야당이 반대했던 사학법과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언론법 외에 여당이 상임위 단계에서 단독 처리한 사학법과 탄소법도 이번 본회의 상정 대상인데 오늘 밤에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립학교가 교원을 채용할 때 일부 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는 사학법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해야 하는 탄소법 모두 교육계와 산업계에서는 각각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여당은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역시 본회의가 열린다면 처리 가능성이 높은데 의사협회는 통과 시 헌법 소원을 예고했습니다. 국회에서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국회에서 홍현주 기자가 전해온 것처럼 당장 오늘은 아닐지 몰라도 여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이번 기회에 언론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원래 법의 취지가 퇴색했다며 더 강한 제재 조항을 만들어 밀어붙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외적인 반발, 특히 친여권 성향의 단체들에서 나오는 반대 목소리가 부담이 컸던지 뒤늦게 이들 단체들을 만나서 명분 쌓기에 돌입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언론법 강행 처리에 따른 후폭풍을 감안해 오늘 하루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절대 독선적으로 뭘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문희상 전 의원 등 민주당 원로들과 만나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미 공개적으로 언론중재법에 반대해온 유인태 전 의원은 180석의 위력을 과시하다 심판받은 것 아니냐며 4월 7일 밤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손을 함께 잡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송 대표를 만난 민변과 민원연 등은 현재의 수정안이 피해 구제 조항이 미흡하다며 더 강한 법안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원총회에서도 신중론보다 강행 처리 요구가 더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래 취지를 많이 못 담고 있다. 그런 수정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안.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것과 민주당은 유튜버 규제법 등 다른 법안들과 묶어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퇴안 처리는 이렇게 본회의가 연기되면서 자동으로 밀렸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사퇴가 되는데 민주당이 도리어 사퇴안 처리에 부정적이고 국민의힘은 조속히 사퇴안을 처리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윤 의원은 이번에 사퇴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사직서를 내고 국회의원 세비도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두겠다는데 반대편에서 못 나가게 하는 미묘한 정치적 상황에서 상당 기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친의 농지 매입 투기 의혹에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의원에 대해 민주당은 사퇴가 아니라 탈당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마치 영화 타짜의 고니와 아기가 벌인 도박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의원직을 걸고 베팅하고 이재명 후보 측 민영배 의원은 먼저 세비를 반납하고 보좌진을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퇴안 상정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들도 의원직을 내려놓고 수사받으라는 역풍을 우려하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부동산 의혹에도 당적을 유지하는 민주당 의원은 10명이고 제명된 2명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략적인 이유로 막아 세우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 정도의 공감되는. 윤 의원은 사퇴안 처리와 무관하게 25일 사퇴 선언 이후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해주면 그러면 제가 세비 반납하고 예. 또 사직서 내고 이런 상황이 계속돼야 돼서 사퇴안 상정에 열쇠를 쥔 박병석 의장은 여야 합의가 먼저란 입장이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윤 의원의 사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예,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의 공공기관 곳곳에 자기 사람을 심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 그 규모가 90명이 넘는다고 공공기관 노조가 주장했습니다. 도덕성도 업무 능력도 의심스러운 인사들을 경기도 곳곳에 포진시켜 왔다는 거죠. 경기도는 법과 절차에 따라 채용된 인사들이라고 주장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면면을 보시면 꼭 그런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황정민 기자가 그 명단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경기도 산하 13개 공공기관 노조 총연맹이 만든 낙하산 인사 리스트입니다. 노조가 주장하는 낙하산 인사 93명의 실명 옆에 개개인별로 관련 분야 경력 전무, 캠프 출신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총련 의장을 지낸 강의원 씨는 미투 논란 이후 지방선거 후보에서 사퇴했던 인물로 2019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장에 임명됐습니다. 강 씨는 올해 7월 임기 만료로 물러났고 현재는 이재명 대선 캠프에 몸담고 있습니다. 뇌물수수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에 임명된 경찰 간부 출신 인사도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국회 보좌진 출신으로 2급 상당 본부장에 채용된 A씨와 B씨 등 정치권 출신, 이 지사와 성남시에서 함께 일했던 인물들도 곳곳에 등장합니다. 노조 측은 공공기관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며 이 지사가 2019년 도입한 열린 채용이 측근들에게 자리를 나눠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캠프에 줄이 있어서 가서 3개월만 버티면 오해직 간대 3년 동안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야. 그걸 모르면 바보야라는. 이에 대해 경기도는 법과 행정 절차에 따라 경쟁을 뚫고 채용된 인사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오늘 국회에서는 이재명 지사 무료 변론 논란의 당사자인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송두환 청문회가 아니라 이재명 청문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관련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송 후보자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료로 변론해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장외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료 변론으로 실형을 살았다는 이낙연 후보 측의 주장까지 더해졌습니다. 보도에 이미지 기자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의혹의 핵심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을 때 송 후보자가 돈을 받지 않고 상고심 변호인단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송도환 후보자는 이 지사의 요청을 받고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한 거는 누굽니까? 이 지사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사생활이라며 사실 확인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100만 원 이하 수임료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고 이름만 올리는 것 역시 민변의 관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연명으로 변호인단에 참여했을 경우에 그 변호사 비용을 거의 안 받는 그런 관례가 있다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이게 배알이 많이 꼴린 거예요. 뒤틀린 것 같습니다. 다만 이낙연 후보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다스 소송비를 받은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례까지 꺼내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 변호사비 변환 문제로 이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야당은 이재명 후보의 형과 형수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도 물었지만 송 후보자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을 때에 형수나 형한테 욕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실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송 후보자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오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그 결론은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 교육감 측은 변호인의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불법 채용 의혹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1호 사건입니다. 공수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논의했습니다. 회의에는 위원 11명 가운데 7명이 모였고 5시간 넘는 회의 끝에 기소 결론이 났습니다. 공심위는 법률 전문가들로만 꾸려졌는데 일부 혐의의 경우 위원 전원이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심위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뿐 아니라 비서실장이었던 한모 씨도 기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사의 의견만 듣고 판단한 공심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변호인의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심의 심의 결과는 규정상 존중해야 한다고 돼 있을 뿐 공수처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고위경찰관에 대한 기소권만 있는 만큼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는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최종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는 10월부터 부스터샷을 접종합니다. 델타 변이가 퍼지면서 고령층을 비롯해 이미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서 돌파 감염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변수는 백신 수급인데 정부가 이번 주 들어온다고 했던 모더나 600만 회분은 아직까지도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어떤 사정이 있는지 보도하겠습니다. 대구 남구의 한 종합병원. 최근 열흘간 의료진과 환자 등 165명의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43명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델타 변이로 인한 돌파 감염이 잇따르자 방역당국은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 지난 고위험군부터 오는 10월 부스터샷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요양시설의 입소자 또는 입원 환자 종사자와 또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하는 진료병원 등 고위험군부터 추가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고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 276만 명과 임신부 27만 명도 4분기부터 접종합니다. 소아청소년은 화이자, 임신부는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습니다. 하지만 모더나 백신 수급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까지 다녀온 정부는 이번 주 600만 회분이 들어온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일정을 협의하고 있고 문서로 확약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백신 수급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어서 2차 접종까지 해야지 안심이 좀 될 것 같습니다. 18세에서 49세의 10월 2차 접종 등의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4분기에 백신 9천만 회분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예, 그것 역시 들어와야지 들어오는 거겠죠. 당장 추석 연휴가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가족 모임을 얼마나 허용할지를 두고도 정부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섣불리 방역을 완화했다가 확진자가 다시 늘어날 것을 걱정해서라지만 당장 내일부터 열차표 예매 시작이어서 시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 귀성열차표 예매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구매는 망설여집니다. 원래 집은 경남 양산시인데 집합금지에 따라서 친척 집을 방문하는 게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려가고 싶은데 좀 가능할지 모르겠다. 상황 봐서 내려가겠다라고 하고 전화를 좀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혼란스러운 건 가족 모임을 몇 명까지 허용할지를 포함한 추석 방역대책 발표가 이번 주 금요일로 늦춰졌기 때문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과 부산, 대전, 그리고 3단계인 일부 지자체에서도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니면 5명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제한을 섣불리 완화하면 이동량이 늘어나면서 정체된 4차 유행이 확산세로 돌아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부처와 그리고 또 지자체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번 주에 계속 수렴하고 있고 수도권 4단계가 8주 차에 접어들었지만 휴가 복귀, 계약 등과 맞물려 직장과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감염이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는 55일째 4자릿수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경찰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피의자 56살 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도주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저희 취재진이 확보했는데 1차 범행 후 경찰의 추적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버젓이 시내를 활보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등을 켠 트럭 앞 갓길로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합니다. 잠시 뒤 인도로 느릿느릿 걸어오는 이 남성. 전자발찌 연쇄살인 피의자 56살 강모 씨입니다. 잠시 뒤 차량 쪽으로 돌아가던 강 씨는 멈칫한 뒤 걸음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강 씨가 빌린 차량에 탑재된 GPS로 추적해온 경찰관들을 발견하곤 코앞에서 달아난 겁니다. 지난 26일 1차 피해자의 목숨을 앗은 뒤 타고 다니던 차량이었습니다. 17살 때 특수절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 씨는 수차례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형 복역 23년 및 보호감호 4년 등 총 수용기간이 약 27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 씨는 지난 5월 가출소한 뒤 재범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5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받았지만 아무런 제지 없이 여성을 상대로 한 화장품 판매 영업에 종사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거부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가 다시 금전 문제로 살해했다며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살인과 전자발찌 훼손 등의 혐의로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남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에 5번이나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이 있었는데 경찰은 사람이 없다며 그냥 돌아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두 번째 피해를 막을 기회를 여러 차례 놓친 셈이죠. 더 자세한 내용은 권영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연쇄살인 피의자 강모 씨에게서 이상 징후가 처음 포착된 건 지난 27일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1차 범행을 저지른 지 2시간여 만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집을 벗어난 게 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 포착된 겁니다. 관제센터 직원이 즉시 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에 통보했지만 강 씨가 20분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유로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같은 날 오후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뒤에도 대응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관제센터 직원은 강 씨의 전자발찌에서 훼손 경보가 울린 직후 112 상황실과 보호관찰소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훼손 당일인 27일 3차례를 포함해 모두 5차례나 강 씨 집을 방문했지만 인기척이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송파경찰서 3번 확인했는데 그 사이 서울역 부근에 차를 버리고 도주한 강 씨는 29일 새벽 3시 서울 송파구 한 주차장에서 2번째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최간호 서울경찰청장은 주거지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건 법적 제도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아쉽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강 씨가 여성 2명을 살해하는 동안 전자발찌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발찌에 어떤 한계가 있고 또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된 이유는 뭔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하나 보시죠. 손가락이 들어가네요. 24시간 착용해야 되기 때문에 꽉 조이면 피부 트러블도 굉장히 불편해서. 윤슬기 기자. 네. 박범계 법무장관이 이렇게 전자발찌를 점검한 뒤 한 달 뒤인 오늘 대국민 사과까지 했는데 대체 전자발찌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훼손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전자발찌는 의료용 실리콘에 우레탄이 섞인 재질로 만들고 무게는 150g 정도입니다. 2008년 전자발찌 도입 후 6차례에 걸쳐 재질을 강화했지만 훼손 사건은 해마다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전자발찌의 견고성을 추가 개선하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일단은 전자발찌를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물론 전자발찌를 끊기 힘들게 만들면 착용자의 위치 파악엔 보다 도움이 됩니다. 전자발찌는 훼손 시 그 신호가 법무부 위치추적센터에 접수가 되고 센터는 이를 경찰과 관할 보호관찰소에 알려 경찰 등이 검거에 나서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는 다시 말해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지 않으면 센터는 이상 징후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 이를 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훼손하고 하는 그래도 경고라도 되니까 다행이에요. 오히려 그건 산채로 범죄행위는 그건 감시가 안 되잖아요. 훼손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채워도 위치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어떤 범행도 파악이 어렵습니까? 네, 현재까지 전자발찌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착용자의 위치일 뿐 행동이 아닙니다. 따라서 착용자가 주거지 인근에만 있다면 어떤 범행을 저질러도 이 알기 힘들다는 게 전자발찌의 가장 큰 한계로 꼽히죠. 최근 5년간 이들이 저지른 범죄 중 절반 이상이 거주지 1km 이내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이들을 밀착 관리할 인력과 예산을 늘린다는 계획이죠. 결국 전자발찌 채웠다고 해서 방심하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군요. 맞습니다. 지난 2008년 전자발찌 도입 후 성폭력 재범률이 큰 폭으로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14%가 넘던 재범률이 2016년부터 최근까지 2%로 감소했죠. 이 같은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최대한 높이는 게 법무부가 해야 할 숙제입니다. 끊고 나서 얼만큼 이 사람을 찾아내서 확인하냐, 빠른 시간에 인력을 투입해서 찾아내는 것, 이게 중요해요. 전자발찌 못 끊게 강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대면 관리 소홀하면 이번 경우처럼 큰일 나겠군요. 그렇습니다.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국을 도운 아프가니스탄인과 그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진천에는 찬사와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준 진천 주민들의 이른바 돈줄 응원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전국 각지에서 진천 특산품을 사겠다는 주문이 폭주해서 관련 쇼핑몰은 마비될 정도입니다. 오늘 포커스는 진천에 부는 격려의 바람에 맞췄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인 390명이 충북 진천 인재개발원에 입소한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진천모를 돈줄 내주자? 아프간인들을 품어준 진천 주민을 돈으로 혼쭐나게 해주자는 거지요. 나도 돈줄 내러 간다. 국경 높인 진천, 돈줄나라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고 진천 특산품인 쌀과 빵을 샀다는 인증샷도 잇따랐죠. 저는 거창한 동기는 아니고요.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구매하게 됐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동참해가지고 진천분들 요즘 힘든 시기에 진천분 상인분들도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진천군이 운영하는 특산품 쇼핑몰은
밀려드는 주문으로 마비된 상태. 급기야 사이트가 폐쇄됐고 추후 추가 인력을 배치해 운영하겠다는 안내문까지 붙었죠. 2004년 문을 연 이래 처음 있는 일에 담당 공무원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 35건에서 한 40건 정도 이렇게 주문이 들어갔었는데요. 지금 8월 한 25일 수요일부터 8월 29일 일요일 한 5일간 지금 한 1,800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하루 평균 10배 이상 주문량이 증가한 상태거든요. 진천에 쏟아지는 격려는 이뿐만이 아니죠. 군청 홈페이지에는 좋은 사람 가득한 진천, 진천에 특혜를 주자는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고, 아프간인이 머무는 인제원 근처에는 성숙한 인권의식에 고맙다는 시민단체 현수막이 붙었죠. 진천 주민들은 코로나19 초창기 우한에서 온 교민들을 포용해 찬사를 받았는데, 이런 게 진짜 성숙한 시민의식 아닐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10대 형제가 할머니를 살해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아이들 부모의 이혼으로 형제를 10년째 키워주고 있었는데요. 경찰은 이 형제가 할머니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경찰차가 골목길에 도착하고 이어서 119 구급대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오전 0시 10분쯤 대구의 한 주택에서 70대 할머니가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함께 사는 할아버지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손자 18살 A군과 범행을 도운 16살 B군을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 형제는 할머니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A군 형제를 조사한 경찰은 이들이 사전에 할머니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형 A군이 며칠 전 동생에게 범행을 제안했고 동생 B군은 동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제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체장애 판정을 받을 정도로 몸이 불편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부모 이혼으로 외톨이가 된 A군 형제를 10년 가까이 돌봐왔습니다. 2012년 8월부터 연락이 안 돼가지고 2013년 3월부터 기초생활 수급자가 됐어요. 경찰은 A군 형제에 대해 존속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오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립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승강기 설치 공사를 하던 60대 근로자가 6m 아래로 추락해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근로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했는지 등 관리 부실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동훈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입니다. 어제 낮 2시 40분쯤 병원 지하 1층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60대 A씨가 6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숨진 A씨는 사고 당시 건물의 층간 경계 철판을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공사업체를 불러 조사한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안전장비를 착용하긴 했지만 추락 방지용 밧줄은 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안 한 걸로 보아집니다. 처음부터 이거를 어디 걸어놓고 이래 한 것 같으면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나죠. 게다가 2인 1조 작업이 원칙이지만 동료 근로자가 7층 작업장에 올라가 버려 A씨는 1시간 넘게 혼자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족들은 현장 안전관리가 부실해 신고와 구조가 늦어져 숨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추락한 상태에서 방치를 했다는 것은 관리 감독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전혀 하지 않는. 고용노동청은 해당 공사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공사업체를 상대로 안전관리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의 자영업자가 벼랑 끝에 섰다는 말을 체감할 수 있는 통계가 또 나왔습니다. 나홀로 사장님이 급증하면서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마포에서 직원 3명의 식당을 운영했던 이모 씨. 코로나로 손님이 끊기자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메뉴도 줄여 혼자 배달 주문 위주로만 장사를 이어왔습니다. 전화나 알바 생활, 주방장하나 이렇게 셋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손님들이 안 오시니까 급여가 주기가 어렵잖아요. 어쩔 수 없이 다 내보내게 되고. 코로나 이후 이 씨 같은 나홀로 사장님이 크게 늘어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1991년 이후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은 둘째치고 하던 장사도 접을 판입니다. 뭐 힘들다 정도가 아니라 죽을 정도예요. 알바를 자르든지 그만두든지 해야지. 아들이 이번에도 엄마 하지 말라고. 엄마 시급 5,000원도 안 된다고. 국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도 역대 최저인 20%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게 되고 그러면 거기 소속되고 있는 근로자들도 이제 길거리에 내앉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전문가들은 뾰족한 대책도 없이 4단계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고용시장이 얼어붙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이정입니다. 코로나로 해외 여행길이 닫히면서 이 숲이나 강을 전경으로 카라반이나 텐트에서 즐기는 글램핑이 인기인데요. 그런데 기대 속에서 방문을 해보면 위생은 엉망이고 화재 등 사고도 증가 추세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지 소비자탐사대 장혁수 기자입니다. 홍천의 한 글램핑장. 예약한 숙소로 향하는데 언제 청소를 했는지 구석구석 지저분합니다. 냉장고 문엔 시커먼 곰팡이가 피었고 내부는 너무 더러워 음식을 보관하기도 꺼려집니다. 너무 더러워. 식기는 찌든 때가 끼었고 화장실은 청소는커녕 전등도 안 켜집니다. 또 다른 글램핑장도 비슷한 상황. 아이들 노는 수영장 주변엔 쓰레기와 건축 자재가 널브러져 있고 텐트 침대 매트엔 곰팡이가, 부서진 에어컨은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뒀습니다. 그나마 깨끗해 보이는 침구류도 세균 오염도를 측정해봤더니 1197 RLU, 공중위생업소 친구 기준 400의 3배에 달했습니다. 안전관리도 불안해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콘센트가 끊어진 전깃줄은 테이프로 칭칭 감아놨고 비상용 손전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에를 볼 수가 없어. 그거는 그냥 씻어야 돼서 잘 안 돼. 객실 화재 경보기는 연결이 안 된 상태에 일산화탄소 감지기는 속이 비었습니다. 건전지가 한 개도 없네. 이들 시설이 부실 운영되는 건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 글램핑장과 카라반은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편익시설인 야영업장으로 구분됩니다. 야영업은 텐트 캠핑장 부지와 시설만 있으면 등록할 수 있어 객실 소독과 세탁 등 숙박업소가 지켜야 할 공중위생관리 의무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공중위생법상의 위생 기준보다는 좀 낮게 설정이 돼 있는데 업계 의견 수렴을 계속하고 있는데 레저 관광업계에선 텐트 등이 상시 설치된 캠핑 시설은 숙박시설로 분류해 감독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카라반, 글램핑 같은 경우는 숙박업에 적용을 또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요. 야영장업이 안전이나 위생에 굉장히 사각지대로 보여진다. 최근 4년간 캠핑장 내 안전사고는 총 200건, 연평균 50건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횡성의 한 캠핑장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캠핑 인구 700만 명 시대, 여전히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의자에 막 기름때도 막 묻어 있고, 막 텐트도 곰팡이 막 펴 있고,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소비자 탐사대 장혁수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후폭풍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대출문은 이미 확 좁아졌고 예금, 적금 같은 수신금도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도 임박해 금융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태영 기자가 그 실태를 보도하겠습니다. 신용대출을 쓰고 있는 40대 직장인 김모 씨. 금리가 1년 만에 0.3%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부담은 이미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2억 원 넘는 전세자금 대출도 금리 부담이 커질까 노심초사입니다. 신용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더니 0.3%까지 넘게 올랐는데 지금 2억 넘는 전세대출까지도 막 오르게 되면 좀 생활비 부담이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최고 1.0%포인트 올랐는데 K뱅크를 시작해 오늘 신한은행, 모레 NH농협은행이 예적금 금리를 0.05에서 0.3%포인트까지 올렸거나 올릴 예정입니다. 지난주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가 이제 금융소비자들의 체감 이자율로 줄줄이 밀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10월 중순쯤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 막차를 타려는 패닉대출의 가수요 급증을 금융당국과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 한도 제기로 누르면서 실수요자들의 한숨은 커지고 있습니다. 투기 수요가 이제 마이너스를 틀어놓고 안 쓰다가 IPO나 이런 거 증권 쪽에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우려를. 이르면 10월이나 11월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거란 전망도 많아 대출 안파는 연말까지 맹위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금리 인상 여파는 증시에도 미쳐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하루 거래량이 급감했고 특히 이른바 비투 비중이 큰 종목들이 큰 하락세를 타고 있어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관 매수세 덕분에 상승세로 장을 마친 코스피. 하지만 거래 활력은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의 거래량은 5억 9,528만 주. 주식 거래가 많았던 지난 2월에 하루 평균 거래량 16억 6,800만 주에 훨씬 못 미칩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26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뚝 끊겼습니다. 특히 빚내서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에 빠졌습니다. 비투 비중이 높은 종목들의 하락세가 가팔랐고 일부 증권사들이 신용거래 융자의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RT금리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인상이 됐고요. 신용이자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어서 금리가 이번 한 번만 오르고 끝날 게 아니라는 대내외 전망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빚을 낸 상황에서 이자 부담은 점점 커지고 주가 탄력은 계속 떨어질 경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실이 불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최대인 시점에서 바로 청산 과정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신용융자 이자 금액은 역대 최대치인 연 1조 8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상황. 오르는 금리와 오르지 못하는 주가의 이중고가 빚도 개미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정부가 수도권과 대전, 세종시 등에서 14만여 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크게는 신도시급을 포함해 곳곳에 짜투리탕을 긁어모아 크고 작은 신규 택지를 조성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공급의 속도입니다. 계획대로 된다고 해도 첫 입주까지는 빨라야 7년, 그러니까 2028년이 되어야 하고 아직은 교통망 정책도 불확실해서 단기 부동산 대책으로는 별 효과가 없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보도에 임유진 기자입니다. 1호선 의왕역 서남 쪽의 의왕 군포 안산지구 4만 1,000가구의 신도시 예정지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거리가 약 12km로 기존 3기 신도시보다 꽤 멉니다. 정부의 구상은 GTX로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GTX 시 의왕역 정차, BRT 노선 신설 등을 검토하여 서울, 강남권까지 20분대 진입이 가능하도록. LH 투기 사태로 발표가 연기됐던 물량들인데 화성, 진안 등 수도권 12만 가구, 대전과 세종 등 지방 2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14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전국의 빈 땅을 긁어모아 주택수를 늘렸지만 정부 계획대로 진행돼도 첫 입주는 빨라야 2028년에나 가능할 거란 분석입니다. 단기적 집값 잡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교통망이 입주 시기에 맞춰 구축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정부에서는 사업들을 보게 되면은 좀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몇몇 지역은 교통망 자체가 원천적으로 좀 불리하기 때문에 경기 남양주 등 3기 신도시는 땅값이 올라 토지 보상 절차에 애를 먹고 있는데 신규 택지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시험한다고 했을 때 지금 가격이 나오냐. 지구 지정 등 다음 절차는 차기 정부로 넘어가는 만큼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단순히 보는 전시를 넘어서 우리의 귀를, 코를 자극하는 오감 만족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서 작품을 느껴보시죠. 최윤정 기자입니다. 몽환적인 전자음이 울리는 빨간 조명이 켜진 밤.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듯 텅 빈 식탁이 놓인 공간은 조명에 따라서 색깔이 바뀝니다. 푸른빛이 감도는 방에는 로봇이 고개를 돌리며 움직이자 동시에 플래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고즈넉해 보이는 교회에는 안식처라는 이름의 미디어 아트 영상이 흐릅니다. 이번 전시는 영국 뮤지션 제임스 라벨이 만든 음악에 현란한 조명과 독창적인 작품, 그리고 향기까지 어우러져 오감을 자극합니다. You can go in and walk into a record and the sound is and the artwork and all of the different elements that make up the record and the world around the record can be experienced. 2년 전 런던 사치 갤러리 이후 두 번째로 서울을 찾은 이번 전시는 전래동화 속 까치와 호랑이도 활용했습니다. Very excited about sharing this project with Seoul. Can escape from the everyday and give yourself a chance to slow down, calm down and just connect with the music, with the lighting. 꽃잎이 흩날리는 낭만적인 광경. 커다란 민들레 씨앗 앞에서 박수를 치면 씨앗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센서가 설치된 벽을 터치하면 또 다른 꽃들이 피어납니다. 화려한 영상들은 꽃향기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불안한 일상에서 벗어나 오감을 깨우는 강렬한 전시들이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소설 25시의 작가 비어질 게오르기는 1930년대 중반 잠수함 수병으로 복무했습니다. 그 시절의 잠수함은 산소 측정 장치 대신 토끼를 태우고 다녔답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토끼 귀에 튀어나온 이 핏줄이 사람보다 7시간쯤 먼저 터지기 때문이었죠. 토끼가 죽자 함장은 유난히 예민했던 게오르기를 잠수함 맨 밑바닥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가 잘 먹지 않고 괴로워하면 수면 위로 떠올라 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는 이 체험담을 말하며 병든 시대 시인과 작가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19세기의 유럽 광부들은 갱도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를 데려갔습니다. 민감한 카나리아가 유독가스를 마시고 노래를 멈추면 즉시 대피했죠. 위험을 알려주는 고마운 존재였지만 토끼와 카나리아 처지에선 애꿎은 희생이었습니다. 국방부가 30살 미만 군 장병을 대상으로 노마스크 실험 방안을 마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8월 말부터 3주 동안 종교활동, 체육시설, 목욕탕을 포함한 영내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벗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방안을 담아서 질병청 산하방대본에 보낸 검토 요청서는 첫머리에 8월 4일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4일 대통령 언급에 대해서 당시 청와대는 군이 최초의 집단 면역 달성 사례가 되므로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만 밝혔었죠. 그런데 노마스크 방안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한 국방부의 설명이 오락가락 의문을 키우고 있습니다. 앞서 질병청 관계자가 논의한 바 없다고 한 걸 보면 사전에 청와대 국방부와의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방역 전문가들과 논의했다는 건죠? 젊은 병사들에게 하는 노마스크 실험은 정부 내에서 자기들끼리만 알고 추진할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자의적,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의 판단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물론 우리 젊은 병사들을 집단적으로 위험에 빠뜨려서는 더더욱 안 될 겁니다. 오늘이 8월 30일 노마스크를 시작하겠다던 8월 말이 하루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와 가족들은 불과 사나흘 전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군 접종률이 높다고는 합니다만 변이 바이러스가 압도적이고 돌파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 아들이 마스크 벗고 아직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앞서가야 한다면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8월 30일 앵커의 시선은 잠수함 속의 토끼였습니다. 이번 주는 많은 비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은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앞으로 저기압 3개가 순차적으로 통과하면서 내일은 비가 전국으로 확대돼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 가장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특보 수준의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7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렇게 세찬 비가 모레까지 이어지면서 충청도는 250mm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경북 북부 지역은 200mm 이상이 오겠습니다. 서울과 그 밖의 지역에서도 최고 60에서 15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에서는 내일 밤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물론 바다에서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8월 30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